평화의 가장자리. 새벽 6시 이도연은 습관처럼 눈을 떴다. 74년을 살아오며 새겨진 생체 리듬은 그 어떤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해운대의 첫 햇살이 서재 벽면을 따스하게 물들였다. 그곳에는 그의 평생 업적이자 자부심인 희귀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다. 언제나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옷 위에 가운을 걸쳤다. 은퇴 후 10년 이런 평온한 아침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거실에 나가자 아들 준혁이 신문을 펼친 채 앉아 있었다. 대형 건설사의 이사급 간부답게 단정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하은이는? 벌써 학교 갔어요. 요즘 고1라 바빠서요.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식탁에 놓였다. 북어국과 나물 반찬들, 그리고 도연이 좋아하는 보리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지연아,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답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그녀는 언제나 우아하고 세련된 인상을 풍겼다. 도연은 이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습관적으로 서재로 향했다. 이곳은 그의 성역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 중에는 조선시대 의서부터 최신 해외 전문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다. 특히 구석에 자리한 유리장 안의 빈티지 의료기구들은 그의 특별한 자랑거리였다. 19세기 청진기, 수술용 메스, 심지어 에디슨이 발명한 초기 엑스레이 장비까지 이 모든 게 수십억은 좋게 될 거야.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책등을 어루만졌다. 이것들은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었다. 의사로서의 자신의 인생이 녹아있는 소중한 유산이었고 무엇보다 아내 순애와 함께 모은 추억의 결정체였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 부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런 희귀본들을 찾아 헤맸다. 순애는 의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남편의 열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다. 여보, 이 책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응, 조선 후기 종두법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야. 우리나라 의학사에 획을 긋는 자료지. 그럼 꼭 사야겠네요. 그런 아내의 따띨한 미소가 아직도 선명했다. 오후가 되자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올해 17인 손녀는 도연의 눈에 들어도 예쁘고 똑똑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은이 밝게 인사하며 서재로 들어왔다. 평소라면 반가워했을 도연이었지만 오늘따라 하은의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다. 손녀의 눈이 책장을 훑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다. 할아버지, 이 책들 정말 비싸죠? 비싸다기보다는 귀한 거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 그래도 팔면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순간 도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학업에만 관심 있던 손녀가 왜 이런 말을 할까?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은 식탁은 여전히 화목해 보였다. 준혁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지연은 정성스럽게 반찬을 챙겨주었다. 하은이는 학교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가끔 깜빡하는 일은 없으시고? 준혁의 질문에 도연은 웃으며 답했다. 아직 정정해. 의사 출신이니 내 몸 상태 정도는 알지. 하지만 그 순간 지연과 준혁이 주고받은 미묘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암묵적인 신호 같은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도연은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오늘도 그는 천천히 책장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정리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그를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였다. 아내가 떠난 후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다. 그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평화란 때로는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다. 도연이 모르는 사이 그의 가족들은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그림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가장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가 검푸른색으로 물들어갔다. 도연은 내일도 이런 평온한 아침이 오기를 기대하며 불을 껐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거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었다. 누군가 아직 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는 그의 운명을 바꿀 대화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귓가에 스며든 배신.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준혁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고, 지연은 미술학원 다음 달 전시 준비로 바빴다. 하은이는 방에서 공부한다며 문을 닫았다. 도연은 평상시처럼 서재로 향했다. 오늘은 새로 구입한 동의보감 초판본을 정리할 예정이었다. 18세기에 간행된 귀중한 판본으로 경매에서 상당한 금액을 주고 낙찰받은 것이었다.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도연은 책상에 앉았다. 노안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던 그때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은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급한 톤이었다. 조용히 해. 할아버지 들으면 어떡해. 지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 책들 말이에요. 언제 팔아요? 그 돈이면 제 유학비 다 되잖아요. 하은의 말에 도연의 손이 멈췄다.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이 경직되었다. 하은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 타이르는 듯 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짜 화가 섞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아빠랑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숨을 죽이고 더 집중해서 들었다. 다음 달 전시 끝나고 정리해야지. 내 아빠도 다 알고 있어. 지연의 말에 도연은 그만 책을 놓쳐버렸다.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거실에서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이때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아빠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책 보고 계세요. 그래도 준혁이 뭔가 망설이는 듯 했다. 그러나 곧 결정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이 가능해. 그럼 책이랑 아파트 다 처리할 수 있어. 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치매? 후견인?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멀쩡하잖아요. 하은의 말에 지연이 낮게 웃었다. 멀쩡해 보이는 거지. 요즘 자꾸 같은 이야기 반복하시고 어디 뒀는지 찾는 일도 많아졌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준혁의 말이 이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이웃들한테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흘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진단받을 때 더 설득력이 있을 거 아냐?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평생을 함께한 아들이 그토록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랑스러운 손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럼 그 돈으로 제 유학비 내고
엄마 학원도 확장하고. 하은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아직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하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다 해외로 나가는데. 대화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도연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파트는 언제 팔지, 책들은 어느 경매장에 맡길지까지 논의하고 있었다. 도연은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매일 아침 아버님,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던 며느리,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안부를 묻던 아들, 할아버지 최고예요. 라고 애교를 부리던 손녀. 모든 것이 가면이었다. 그들의 친절과 관심 뒤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릴까요? 하은의 질문에 지연이 답했다.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진단서야.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평생 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했던 의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느끼는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대화는 더 이어졌다. 그들은 도연이 혹시 유언장을 써놨을 가능성, 숨겨둔 재산이 있을 가능성, 심지어 의료진과의 연결고리까지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예전 병원 동료들한테 연락하지 못하게 해야 해. 괜히 다른 소리 들을 수 있어. 준혁의 말에 도연은 경악했다.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뜻이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대화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한참 동안 서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가족에 대한 믿음, 노년의 평화,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액자 속 순애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목소리가 메어졌다. 평생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그가 받은 것은 배신이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분노였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자존심과 신념이 이런 식으로 짓밟힐 수는 없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그가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을 어리석은 노인으로 여긴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겠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신뢰. 그 충격적인 밤 이후 사흘이 지났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는 계산된 연기로 보였다. 첫 번째 변화는 지연에게서 시작되었다. 아버님, 어제 김 선생님 만났는데요. 지연이 아침 식사를 차리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 선생님은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김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 글쎄요, 아버님이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다면서요. 도연은 젓가락을 든 손이 굳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김 선생님과는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다. 내가 언제 그랬나? 아, 기억 안 나세요? 그것 봐요. 역시 나이가 드시니까. 지연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 도연에게는 독침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오후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왔다. 이도현 선생님, 관리비 중복 납부하셨는데요. 중복 납부?
네, 이번 달 관리비를 2번 내셨어요. 도연은 당황했다. 자신은 분명 한 번만 냈다. 하지만 지연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아, 죄송해요. 아버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셔서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가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도현 박사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라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도연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지연이 일부러 관리비를 2번 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건망증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준혁이 퇴근하자마자 도연을 찾아왔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요. 병원에서 정기검진 날짜를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바뀌었다면서요. 도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자신의 담당 의사는 30년 지기 동료였다. 갑자기 바뀔 이유가 없었다.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야? 신경과 전문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니까. 신경과 치매를 진단하는 과가 아닌가. 도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난 괜찮다. 원래 선생님한테 계속 보일 거야. 아버지, 새로운 선생님이 더 전문적이실 텐데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서재로 들어왔다. 평소라면 반가워했을 도연이었지만 이제는 경계심부터 들었다. 할아버지, 이 책들 정말 비싸죠? 하은이가 서가를 둘러보며 물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요. 친구가 할아버지 책 이야기하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특히 이 기계들. 하은이가 유리장 안에 빈티지 의료기구들을 가리켰다. 이거 팔면 페라리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죠? 그 순간 도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17살 손녀의 입에서 페라리가 나오다니. 그것도 할아버지의 평생 업적을 팔아서 말이다. 하은아,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썩혀둘 거예요? 하은의 말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잔인했다. 마치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하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 말했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이 아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자 도연은 혼자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거짓 소문, 조작된 상황, 노골적인 탐욕.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순애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너무 편하게 키운 걸까?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서가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이 특별한 책 한 권에 머물렀다. 전략론이었다. 군의관 시절 읽었던 책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다룬 고전이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아니었다. 차가우면서도 결의에 찬 미소였다. 그들이 자신을 늙고 무력한 먹잇감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보여주겠다. 평생 수많은 생사를 결정짓는 순간들을 헤쳐온 그였다. 이 정도의 위기 앞에서 무너질 그가 아니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그에게 한 것처럼
그도 은밀하게 움직일 것이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파괴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계획은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자신의 인생과 신념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창밖에 부산 밤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 고요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평온한 노인이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은밀한 반격. 도연은 그날 밤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 가족들이 자신을 속였듯이 그도 은밀하게 움직일 것이었다. 다만 그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그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였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늘 병원 가려고. 어디 아프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도연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이었다. 도연 선생님, 도서관장 박정민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도연이 후배로 아끼던 제자 중 하나였다. 정민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본론을 꺼냈다. 내 컬렉션 이야기 기억하지? 물론이죠. 선생님의 희귀 의학서적 컬렉션은 학계에서도 유명해요. 그것들을 기증하고 싶다. 박정민의 눈이 커졌다. 기증이요? 정말이신가요? 그래. 단 조건이 있어.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해. 도연은 미리 준비해온 목록을 건넸다. 컬렉션의 상세 내역과 추정 가치가 적혀 있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가치네요. 하지만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것을 내가 처분하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한가? 도연의 단호한 말에 박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다. 아파트를 팔고 싶습니다. 중개사는 해운대 고급 아파트라는 말에 눈빛이 반짝였다. 매물이 좋으시네요. 시세가 꽤 나갈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제 명의입니다. 상의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매각을 원하세요? 일주일 안에. 중개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일주일이요? 좀 급하신데. 가격을 조금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은 은행이었다. 도연은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가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계좌였다. 선생님, 이렇게 큰 금액을 옮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도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장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주택을 계약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던 펜션 근처였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점심 드세요. 곧 들어간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았다. 아버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옛날 동료들 만나고 왔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혹시 몸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또 시작이었다. 그녀는 기회만 되면 도연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으려 했다. 난 괜찮다고 했잖아. 도연의 말투가 평소보다 차가웠다. 지연이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다음 주에 밀라노 전시 보러 가는 거 확정됐어. 지연이 준혁에게 말했다. 그래, 며칠이나? 사흘 정도. 하은이도 데려갈까 했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도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들이 없는 사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틀 후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났다. 하은이는 시험 때문에 남았지만 학교와 학원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없었다. 도연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첫째 날 박정민 교수가 직접 트럭을 몰고 와서 컬렉션을 가져갔다. 40년간 모은 희귀 의학서적 3천여 권과 빈티지 의료기구들이 정중하게 포장되어 대학으로 향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들이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이 책들이 있어야 할 곳이야. 도연은 빈 서재를 바라보며 묘한 후련함을 느꼈다. 둘째 날 이사업체가 왔다. 개인 물품들을 새 집으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가구는 최소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다. 선생님, 이 집 정말 좋은데 왜 이사 가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말로 새 출발이었다. 셋째 날 아파트 매수자가 나타났다. 현금 일시불 구매자여서 절차가 간단했다.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모든 일을 마치고 새 집에 앉아 있을 때 도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가족들의 계산된 시선도 가짜 친절도 탐욕스러운 기대도 없는 곳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준비를 했다. 내일 가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순애야, 이제 시작이야. 도연은 아내의 사진을 새 집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 대신 새로운 활력이 넘쳐났다.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붕괴와 자유. 밀라노에서 돌아온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한 것은 오후 3시였다. 준혁과 지연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사흘간의 여행으로 아버지에 대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비밀번호가 안 눌러져. 준혁이 몇 번 시도해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바꾸셨나?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나타난 것은 낯선 중년 남성이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도현 박사님 댁 맞죠? 이도현? 아, 이전 집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제 집입니다. 준혁과 지연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매매 계약하고 이사 왔는데요. 혹시 연락 안 받으셨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아버지, 집이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아, 돌아왔구나. 집 팔았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 했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이미 이사 갔어.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지연이 전화를 빼앗아 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을?
잘못한 게 뭐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나. 후견인 신청하고 책 다 팔아치우고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지. 지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건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다 들었어.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 가능하다. 책이랑 아파트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말이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하은이도 마찬가지야. 내 책 팔아서 페라리 사겠다고? 할아버지 죽기를 기다리겠다고? 준혁이 전화를 다시 받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야기해봐요. 어디 계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진정해야 할 이유가 뭐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아버지,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 도연의 웃음소리가 비웃음으로 변했다. 가족이 서로를 속이고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 그런 게 가족이야?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도 너희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다. 준혁과 지연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여행 가방을 든 채로. 그들의 상황은 곧 참담해졌다. 집이 없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소문이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이도연 박사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준혁은 회사에서도 타격을 받았다. 이사님, 가정사가 좀 복잡하시다던데요? 상사의 은근한 견제가 시작되었다. 건설업계에서 가족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자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이었다. 지연의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였다. 원장님, 시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효도는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었고 시아버지를 내쫓았다는 소문은 학원 이미지에 치명적이었다. 하은이는 학교에서 더욱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야, 내 할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며? 뭐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할아버지 돈만 노렸다고 온 동네에 소문났대. 하은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돈으로 페라리를 사겠다던 꿈은 악몽이 되어버렸다. 한편 도연은 기장의 새 집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옆집에 사는 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곳 사람들은 도연을 단순히 새로 이사온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의 과거나 가족사는 아무도 몰랐다. 네, 바다 구경하러요. 도연은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다. 푸른 바다와 갈매기들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가족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 후 부산대학교에서 컬렉션 기증식이 열렸다.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도연은 당당히 무대에 섰다. 이 책들이 젊은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연은 진심으로 뿌듯했다. 자신의 평생 업적이 탐욕의 제물이 되는 대신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곳을 찾은 것이다. 기증식 소식은 뉴스로도 나갔다. 부산의 한 은퇴 의사가 수십억 원 가치의 희귀 의학서적을 대학에 기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뉴스를 본 준혁과 지연, 하은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재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새로운 이웃들과 바둑을 두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는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계산된 친절에 속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해방감이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새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가족들의 연락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남이었다. 여보, 우리 잘했지? 도연은 아내의 사진에게 말했다. 사진 속 순애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미소가 진심으로 고마웠다.